또 장모님 일이야. 귀찮게 마. 아내의 20번째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린 남편. 아, 진짜 왜 이래? 사람 좀 숨 쉬고 살자고. 남편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옆에 앉은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장모님이 또 아프시다나 뭐라나. 병원 좀 가보라고 난리야. 그래도 장모님이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차피 별일 아닐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다시 술잔을 채웠습니다. 그가 술잔을 기울이던 그 밤, 친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왜 이렇게. 어머니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몸을 버텼습니다. 휴대전화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울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지연은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안에서도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 뜨세요. 저 여기 있어요. 연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이틀이 지나서야 병실 문을 연 남편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빗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셨죠? 아니다. 네가 더 힘들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연은 하얗게 자란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머리 예쁘게 해드릴게요.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딸 맞잖아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손톱깎이를 꺼냈습니다. 손톱도 많이 자라셨네. 그런 것까지 뭐하러. 안 돼요. 깔끔하게 해야 기분도 좋아지죠. 그리고 식은 죽을 한 숟갈 떠서 조심스럽게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입맛도 없는데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네가? 네. 그래. 한 입만 먹어볼까? 친자식도 안 하는 정성을 남도 아닌 며느리가. 남편은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어? 지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왔으면 들어오지 왜 거기 서 있어? 남편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물 좀 줄래? 네, 어머니.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왔는데. 그제야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얼굴만 봐도 웃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병실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퇴원 준비를 하던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그 서랍 안에 있는 서류 봉투 좀 가져와라. 이거 말씀하세요? 그래. 그때 막 병실에 들어오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네가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뭐요? 내가 왜 너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연이가 왜 내 곁을 떠나지 않았는지. 남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인데요? 어머니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말해야 하겠다.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작은 베이커리 안에는 갓 구운 빵 냄새가 따뜻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진열대 불을 하나둘 끄며 마지막 케이크에 생크림을 올리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 찾으러 오겠다던 단골 손님의 주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윤서야, 큰일 났다. 너희 어머니가 방에서 쓰러지셨어. 옆집 방 영감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지금 어디 계세요? 윤서는 짜던 생크림 깍지를 그대로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막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리시는데 내가 119를 불렀어. 얼른 와. 윤서는 대답할 새도 없이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셔터를 반쯤 내리다 말고 옆 가게 사장에게 다급히 고개를 돌렸죠. 사장님, 죄송한데 우리 가게 셔터 좀 마저 내려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요. 어여가 어여. 여기는 걱정 말고. 윤서는 큰 길로 달려나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남편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동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끊고 또 걸기를 반복하며 가방 속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몰라 챙겨두었던 시어머니의 혈압약 봉투가 손끝에 잡혔죠. 제발 받아요. 여보. 병원 응급실에 들어섰을 때 한정숙은 이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윤서는 의료진 앞으로 달려가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보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혈압약 드세요.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어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대요. 보호자분 진정하시고요. 환자분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잠시 비켜주세요. 의료진이 한정숙을 안쪽으로 급히 옮기는 동안 윤서는 두 손을 모은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지금 바로 시술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글씨가 자꾸 비뚤어져 두어 번을 고쳐 적었죠. 서명을 마치자마자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10번, 15번, 신호음은 허공으로만 사라졌습니다. 사실 윤서는 어릴 적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10살 무렵 한 마음씨 좋은 양어머니가 거두어 길러주었죠. 그 양어머니가 지금은 멀리 시골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서는 한 달이면 몇 번씩 양어머니를 보러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동현은 그런 아내가 또 친정일로 전화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0번째 전화 끝에 마침내 신호가 끊기고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집 특유의 시끄러운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함께 밀려왔죠. 또 장모님 일이야. 귀찮게 좀 하지 마.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끊어. 나중에 얘기해.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는 까맣게 변한 화면을 한참이나 멍하니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을 깨문 채 차가운 시술실 복도 의자에 홀로 주저앉았죠.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는 긴 복도에서 윤서는 밤이 새도록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동현은 야근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한복판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사 후배 정아와 마주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탁자 위에 엎어둔 휴대폰은 아까부터 쉴 새 없이 진동했지만 동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아가 손가락으로 잔을 빙빙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은 집에 들어가면 안 답답하세요. 솔직히 결혼 생활 행복하긴 해요. 동현이 코웃음을 치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행복은 무슨. 우리 집사람은 그냥 어머니 시중이나 들면 되는 사람이야. 나한테 관심도 없어. 어머,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모님이 서운하시겠다. 정아가 입을 가리고 웃자 동현이 잔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정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직장 선후배 이상의 끈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막 시술을 마친 한정숙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 기운에 흐릿한 눈을 겨우 뜬 한정숙이 메마른 입술을 달싹였죠. 윤서야, 우리 윤서 어디 있냐? 곁을 지키던 윤서가 얼른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정신이 드세요. 왔구나, 우리 며느라기. 그래, 너만 있으면 됐다. 한정숙이 아들을 찾지 않고 며느리부터 더듬어 찾는 모습에 윤서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동현이 끝내 오지 않았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아무 말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제가 옆에 꼭 있을게요. 한정숙의 거칠고 주름진 손이 윤서의 손 안에서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옆집 방 영감이 보온병을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윤서야, 밤새 한숨도 못 잤지. 따뜻한 거라도 좀 마셔라. 어르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너희 어머니가 동네에서 며느리 자랑을 어찌나 하고 다니시는지. 우리 며느리가 친딸보다 낫다고 입에 침이 마르질 않으셔. 윤서의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잠깐 여기 지킬 테니까 너 가게 좀 다녀와. 아침에 손님 케이크 찾으러 온다며. 어여가. 윤서는 박 영감의 등 떠밀림에 못 이겨 잠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밤새 마무리하지 못한 케이크를 완성해 손님에게 건네고 배달까지 마친 뒤 곧장 병원으로 돌아왔죠. 다시 병실로 돌아온 윤서는 잠든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희뿌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작 친아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무게를 윤서는 또 혼자서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동현은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술이 덜 깬 듯 눈이 퀭하고 머리가 부스스했죠.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안방 옆 어머니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누군가 급히 일어난 듯 흐트러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동현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빈집에는 동현의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동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20통, 그리고 윤서가 보낸 문자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제발 전화 받아요. 동현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아닌 장모일인 줄로만 알고 끊어버린 전화였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다 겨우 다시 붙잡았죠. 하지만 동현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나 며칠 좀 바쁠 것 같다. 집에 일이 좀 생겨서.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별일 아니야. 회사에도 내가 출장 간다고 좀 둘러대줘. 동현은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말조차 정아에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소파에 앉아 담배만 빨아댔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는 신우이 동희가 병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희는 침대맡을 지키던 윤서를 보자마자 삿대질부터 했죠. 옳게. 어떻게 곁에 딱 붙어 있었으면서 오빠한테 연락 하나 제대로 못해. 응. 윤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차분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20번도 넘게 전화했어요. 문자도 다 보냈고요. 동희는 통화 기록을 흘끗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식구인데 네가 더 끈질기게 했어야 하지. 명색이 며느리가 돼서. 형님, 제가 어머니 곁을 한순간도 안 떠났어요. 그 말씀은 너무하세요. 윤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동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대 옆 서랍장을 뒤적이기 시작했죠.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병원비도 그렇고 이럴 때 누가 관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동희가 어머니의 빚에 쪼들리는 동생을 떠올리며 서둘러 손을 뻗자 윤서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그건 어머니 정신 드시면 직접 여쭤보고 정해요. 지금 이러시면 안 돼요. 동희는 못마땅한 듯 입을 비죽였습니다. 서랍에서 손은 뗐지만 윤서를 향한 경계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죠. 흥, 며느리가 아주 야무지네. 어디 두고 보자. 동희가 핸드백을 챙겨 병실을 나간 뒤에야 윤서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정숙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떠다주는 죽을 한술 받아먹다 말고 한정숙이 고개를 돌려 눈가를 훔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또 불편하세요? 아니다. 내가 늙음하게 며느리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서 한술만 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 하죠. 옆 침대 환자 보호자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보다 한마디 건넸습니다. 따님이 어쩜 저렇게 살뜰해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물어. 아유, 딸 아니에요.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한정숙이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보호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병원비 정산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죠.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였습니다. 가게 운영자금까지 끌어다 써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를 봐주던 아르바이트 학생마저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윤서는 휴대폰을 꼭 쥔 채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서야 동현이 마지못해 병실 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을 열려던 동현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에 동현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윤서가 어머니의 희끗한 머리를 곱게 빗기고 손톱을 하나하나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식어버린 죽을 후후 불어가며 한 술씩 떠먹이고 있었죠.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다 식었으니까 안 뜨거워요. 우리 며느라기 손맛이 최고다. 이 죽이 어찌 이리 달큼하냐. 자신이 그토록 외면했던 어머니를 며느리가 친딸보다 더 정성스레 돌보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한정숙이 고개를 돌리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한정숙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한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동현이 어색하게 다가서려는데 마침 들어온 동희가 기다렸다는 듯 그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마침 잘 왔어. 어머니 간병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 정하자. 나도 애들 때문에 매일은 못 와. 그게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일단 좀 보자, 응. 동현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그 순간 동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정아의 이름과 함께 하트가 잔뜩 붙은 메시지가 떴죠. 무심코 곁눈질로 그 화면을 본 윤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의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애써 그 마음을 눌렀습니다. 여보, 부탁이 있어. 며칠만이라도 어머니 곁에 좀 있어줘. 응. 동현은 윤서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좀 보자고. 그날 밤 윤서가 잠시 약을 타러 간 사이 동현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한정숙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동현은 병실에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낯선 여자 하나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손에는 비싸 보이는 보양식 꾸러미가 들려 있었죠. 바로 정아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한정숙 어르신 병실 맞죠? 윤서가 시어머니 곁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아는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간병인 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아, 간병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동현 부장님이랑 가까운 사이예요. 어머님께 인사 좀 드리려고요. 윤서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정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양식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께 잘 보여야 해서요. 제가 곧 이 집안 식구가 될 사람이거든요. 윤서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수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모르셨구나. 저랑 동현 부장님이랑 결혼할 사이라고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똑바로 섰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이 어른 며느리고요. 순간 정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입꼬리를 비틀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죠. 아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정아가 들이민 화면에는 동현과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윤서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정아는 한술 더 떠 핏대를 세우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뿐인 줄 알아요. 그 사람 빚이 산더미예요. 그중에 내 돈도 한두 푼이 아니라고요. 빚이라니. 무슨 빚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하여간 갚을 생각도 없이 날 이용해 먹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정아는 동현이 자신을 농락했다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정작 그 빚이 어디서 비롯됐는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현이 두 여자가 마주 선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빛이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죠. 여보,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윤서야, 그게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이 사진이, 이 문자가 다 오해라고. 윤서의 목소리가 칼끝처럼 떨렸습니다. 동현은 입만 뻐끔거릴 뿐 어떤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쌓아온 모든 거짓이 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란을 침대 위에서 다 듣고 있던 한정숙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한정숙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윤서가 다급히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병실로 몰려들었죠. 보호자분들 나가 계세요. 혈압이 너무 올랐습니다. 빨리요. 윤서는 자신의 무너진 결혼은 까맣게 잊은 채 의료진을 도왔습니다. 손발이 되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죠. 정작 친아들 동현은 복도 한 구석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정아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동희의 입이 떡 벌어졌죠. 오빠,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니가 저 지경인데. 동희는 그동안 윤서를 몰아세운 자신이 떠올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한정숙은 위기를 넘기고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한정숙이 가느다란 손을 뻗어 더듬더듬 무언가를 찾았죠. 윤서가 얼른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한정숙은 며느리의 손만 꼭 쥐었습니다. 바로 옆에 선 친아들 동현에게는 끝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동현의 어깨가 힘없이 축 처졌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병원 밖 주차장에서 빚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빚쟁이들의 거친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죠. 다급해진 동현은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사이. 웃기지 마요. 내 돈부터 당장 갚아요.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정아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동현은 머리를 쥐어뜯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잡아 급한 불을 끄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통장과 도장을 챙겨둔 동희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빠, 어머니 재산은 꿈도 꾸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돼. 누나, 나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좀 도와줘. 네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난 너 도울 마음 손톱만큼도 없어. 동현은 가족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서는 병원 옥상에 홀로 올라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윤서의 얼굴을 스쳤죠. 부모 얼굴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홀로 버티던 어린 날의 외로움이 다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믿었던 남편마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는 난간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은 정리하더라도 시어머니만은 결코 놓지 않겠다고. 윤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가 시어머니의 아침 죽을 데우러 간 사이였습니다. 한 의사가 회진을 돌다 한정숙의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윤서가 돌아와 그 얼굴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죠. 어머, 선생님.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거기 단팥빵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민재라고 합니다.
심장내과 의사 민재가 한정숙의 세주치의로 배정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침대맡에 놓인 두툼한 공책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죠. 윤서가 매일 적어온 간병일지였습니다. 이거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어머님 드신 약이며 식사며 하나도 안 빼놓고. 네. 혹시 선생님이 물어보실까봐 적어뒀어요. 민재가 공책을 덮으며 윤서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는 보호자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어머님이 복이 많으세요. 윤서는 머쓱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민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병원비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것 같던데 부담 더는 방법이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돕는 제도도 있고 나눠서 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정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윤서의 굳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민재는 한정숙의 회복을 위한 운동 방법과 식단까지 손수 종이에 적어 건넸죠. 의사로서의 도리를 넘어선 따뜻한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며칠이 지나 한정숙의 기력이 제법 돌아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정숙이 윤서를 침대 가까이 손짓해 불렀습니다. 윤서야, 이리 좀 와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신데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한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오래전에 말이다. 내가 시장에서 장사를 할 적에 길 잃고 우는 여자아이 하나를 거둔 적이 있어. 여자아이요. 그 애가 며칠을 우리 집에 있었어. 내가 따뜻한 찐빵을 쪄먹이고 입을 옷도 챙겨줬지. 그러다 갈 곳 없는 애라 내가 직접 보육원에 데려다 줬다. 윤서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요? 한정숙은 베개 밑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서에게 내밀었습니다. 손때 묻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정숙이 한 여자아이를 안고 있었죠.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이 아이 이거 저예요. 어릴 때 저라고요. 그래. 내가 처음 너를 며느리로 봤을 때부터 어쩐지 낯이 익다 했다. 한참을 두고 보다가 확신했지. 그럼 그때 그 아주머니가 보육원 가기 전에 저한테 찐빵 쪄주신 그분이 어머니셨어요. 윤서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혼자라고만 여겼던 그 시절, 자신을 거두어준 이름 모를 손길. 그 손길의 주인이 바로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윤서가 한정숙의 품으로 와락 안겼습니다. 한정숙도 며느리의 등을 쓸어내리며 함께 흐느꼈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넌 내 진짜 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현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회사 앞까지 찾아와 진을 쳤죠. 설상가상으로 동현이 회사 돈에 손을 댄 사실까지 들통이 났습니다. 부장실로 불려간 동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부장,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회사 돈을 사사로이 뺐어. 당장 짐 싸게. 동현은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나 동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누나, 나 좀 살려줘. 보증만 한번 서주면 돼. 오빠, 나 너 때문에 더는 못 살겠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동희마저 매몰차게 등을 돌렸습니다. 동현은 그제야 자신이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재의 보살핌 덕에 한정숙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병원비 걱정도 한시름 덜자 윤서의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죠. 소식을 들은 박 영감과 동네 노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서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좀 봐줄 테니까 넌 가게 나가 일 봐. 가게도 살려야 할 거 아니냐. 어르신들, 어떻게 그런 신세까지 져요. 신세는 무슨, 다 한 동네 식구지. 어여 일 보러 가. 동네 어른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마음을 고쳐먹은 동희가 음식을 싸들고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옳게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다.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니까 같이 좀 드려. 형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색하게나마 동희도 어머니와 옳게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한정숙이 윤서의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윤서야, 이제 그놈은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서라도 진짜 식구처럼 살자. 응, 네 어머니. 어머니만 건강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바라요.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함께 그리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퇴원한 한정숙은 윤서의 작은 베이커리 한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각 구운 빵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죠.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단팥빵이 아주 잘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다 나으셨나 봐요. 안색이 훤하시네.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요. 호호. 윤서는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 만들던 옛날식 찐빵을 새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한정숙이 곁에서 반죽 빚는 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죠. 어머니, 이만큼 부풀리면 돼요. 아니지, 좀 더 따뜻한 데 둬야 폭신하게 부푼다. 이렇게 손맛이 담긴 찐빵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가게 앞에는 찐빵을 사려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동네 노인들도 매일같이 가게에 모여들어 사랑방처럼 북적였습니다. 여기 와서 정숙이 얼굴 보고 찐빵 한 입 먹는 게 요즘 내 낙이야. 맞아, 맞아. 여기만 오면 자식 집에 온 것 같다니까. 한정숙은 오랜 외로움을 말끔히 씻어내고 삶의 재미를 되찾았습니다. 윤서는 거동이 불편해 가게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빵을 배달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한 집 한 집 발품을 팔았죠. 그 정성이 알려져 지역 신문에 따뜻한 미담으로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윤서야, 신문에 내 얘기가 났어. 우리 동네 효부라고. 박 영감이 신문을 흔들며 가게로 들어서자 한정숙이 누구보다 활짝 웃었습니다. 민재도 퇴근길마다 가게에 들러 두 사람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빵 한 봉지를 사들고는 윤서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어느 날 저녁 민재가 식어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따뜻한 집밥이 늘 그리웠죠. 그러셨구나. 어쩐지 어머니께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더라. 그래서 여기만 오면 마음이 편해요. 진짜 가족 같아서요. 윤서와 민재 사이에는 따뜻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윤서는 미뤄두었던 일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바로 동영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죠. 한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필요하면 내가 가서 다 증언하마.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 입으로 다 말할 테니 너 절대 기죽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잘못된 자식보다 진심을 다한 며느리가 100번 낫지. 난 내 편이다. 한정숙은 친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동희가 가게로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머뭇거리던 동희가 윤서의 손을 덥석 잡았죠. 올케. 내가 처음에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동안 오빠가 한 짓도 내가 다 똑똑히 봤으니까 필요하면 내가 증인으로 나설게. 형님 정말 고마워요. 동희는 동생의 외도와 빚 정황을 증언해 윤서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가게가 안정되자 윤서는 그동안 진 빚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꾸린 소박한 살림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꼈죠.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두 사람은 동네 공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그동안 참 고생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 너랑 걸으니 다 옛말이 됐다.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윤서는 시어머니의 칠순이 다가오자 동네 단골들과 함께 작은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의 진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며 정성을 쏟았죠. 남몰래 한정숙이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 여행도 깜짝 선물로 계획했습니다. 드디어 잔치날이 밝았습니다. 정성껏 차린 상 앞에서 한정숙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윤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내 며느리예요. 아니, 내 딸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내 딸. 한정숙이 환하게 웃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새 마음을 연 동희도 그 틈에서 함께 손뼉을 마주쳤죠. 모두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민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등 뒤에 숨겨두었던 꽃다발을 윤서에게 내밀었죠. 윤서 씨, 늘 응원하고 있어요. 어머님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서의 볼이 발그레 물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정숙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가게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빵을 진열하던 윤서가 봉투를 뜯어보다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손에 든 종이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종이에는 동현이 진 빚을 윤서가 대신 갚으라는 통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가 동현의 빚 보증을 섰다는 것이었죠. 나는 보증 같은 거 선 적이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윤서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결혼 생활 중 동현이 사업자 등록 갱신에 필요하다며 받아간 서류가 떠올랐죠. 그래. 그때 그 도장이랑 위임장. 그걸 이렇게 써먹은 거야. 윤서는 당시 동현에게 건넨 서류 내역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숨이 턱턱 막혔죠.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한정숙이 가게에서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빵을 담던 손에서 봉투가 툭 떨어졌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머리가 핑 도네 괜찮다. 잠깐 어지러워서. 윤서는 시어머니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심장 기능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이번엔 수술을 한 번 더 받으셔야 하겠어요. 윤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비에 난데없이 떠안은 빚까지. 두 가지 짐이 한꺼번에 윤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며 동현이 들어섰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아에게도 버림받은 동현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윤서야, 나 좀 도와줘. 갈 데가 없어서 그래. 윤서가 통지서를 동현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당신 짓이지.
사업자 서류라고 받아간 그 도장. 보증 세우는데 쓴 거지. 동현은 잠시 눈을 피하다 우물거리며 인정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 급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그 말이 지금 입에서 나와. 근데 윤서야, 어머니 수술비 말이야. 그건 우리같이 좀 부담하면 안 될까? 윤서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동현은 제 잘못은 뉘우치기는커녕 그 와중에도 수술비를 떠넘길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한정숙도 어렴풋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며느리가 또다시 고생하는 현실의 한정숙은 깊은 한숨만 내쉬었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며느라기를 이리 고생시키나. 빚독촉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험상궂은 사내들이 가게로 들이닥쳤죠. 여기 사장 어디 갔어? 돈 안 갚고 어디서 장사질이야. 손님들이 놀라 빠져나가자 단골 노인들이 우르르 사내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행패야. 우리 윤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당장 안 나가. 맞아. 우리 다 봤어.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박 영감을 비롯한 어른들이 몸으로 윤서를 지켰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희도 한 걸음에 달려왔죠. 옳게 걱정 마. 오빠가 그 서류 어떻게 받아갔는지 내가 다 증언할게. 너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동희가 윤서의 편에 굳게 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서는 시어머니에게만은 빚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 회복에만 마음 쓰시도록 홀로 모든 짐을 끌어안았죠. 민재가 윤서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습니다. 윤서 씨, 무슨 일 있죠?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저한테 말해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서는 끝내 폐를 끼치기 싫어 사정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윤서가 잠깐 졸던 사이 잠에서 깬 한정숙이 며느리의 가방을 무심코 열었습니다. 물이라도 꺼내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가방 속에서 구겨진 빚독촉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한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며느라기 혼자 짊어진 거였구나. 한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잠든 윤서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한정숙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 위에서 한정숙이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는 멀어지는 침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윤서가 두 손을 모으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재가 한 남자와 함께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윤서 씨, 제 친구예요. 변호사 일을 합니다. 사정 다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패 끼치기 싫어서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걸 혼자 끙끙 앓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도울 테니 같이 풀어봐요. 변호사가 통지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남편분이 서류 용도를 속이고 도장을 받아간 거잖아요. 그럼 윤서 씨는 보증을 설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죠. 맞아요. 사업자 갱신한다고 해서 준 거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어요. 그 점을 증명하면 됩니다. 속아서 찍은 도장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윤서는 그제야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동현이 무심결에 내뱉은 자백 그리고 사업자 서류라며 도장을 받아가던 당시의 문자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서류 사본까지 챙겨두었던 윤서 덕에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사람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아였습니다. 정아는 헬쑥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죠. 이거 받아요. 그 사람 빚이 어디서 났는지 다 적혀 있어요. 도박이랑 투기로 날린 돈이에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한테 속아서 이 사기에 엮일 판이라서요.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오해는 말아요. 정아는 자신마저 피해자로 몰릴 처지가 되자 제 살 길을 찾아 증거를 넘긴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자료는 사건을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결국 동현은 도장을 위조하고 남을 속인 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서에게 억울하게 떠넘겨졌던 빚도 깨끗이 없던 일이 되었죠. 그 무렵 길고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회복실 문이 열리고 한정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오냐, 우리 며느라기. 내가 또 살아 돌아왔다. 윤서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기력을 차린 한정숙이 윤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꼬깃꼬깃 모아둔 비상금과 오래된 금붙이 몇 개였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내 짐 더는데 보태라. 네가 진 빚 다 안다. 어미가 미안해서 어쩌냐.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안 돼요. 받아라. 이거라도 줘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응. 윤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을 위해 동네 사람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단골 노인들과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죠. 위태롭던 가게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윤서야, 이거 우리 마음이다. 많지는 않아도 보탰어라. 어르신들,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아요. 신문에 난 미담 덕에 윤서의 사연이 널리 알려지면서 가게에는 응원하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재가 윤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 씨, 이런 말할 때가 맞나 싶지만 제 마음 알고 계시죠? 곁에서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윤서가 놀라 고개를 들자 곁에 있던 한정숙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이고, 난 또 무슨 말이라고. 두 사람 잘 어울리는구먼. 며느라기,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 한정숙은 두 사람의 인연을 진심으로 반기며 며느리의 새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동현은 뒤늦게 제 잘못을 통렬히 깨달았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어머니의 병실을 찾아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지은 죄는 네가 받아야 한다. 진짜 뉘우쳤다면 죄값부터 똑바로 치르고 와라. 뒤따라 들어온 동희도 어머니와 윤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옳게. 저도 못난 욕심에 눈멀었던 거 다 사죄할게요. 앞으로 어머니 간병은 제가 함께 책임질게요. 한정숙은 끝내 아들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진정한 반성과 책임이 먼저라는 선만은 분명히 그었죠. 동현은 모든 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로 하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다짐을 어머니 앞에 내보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윤서는 미뤄두었던 바다 여행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정숙과 함께 떠날 날을 손꼽으며 윤서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서의 작은 베이커리는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갓 구운 빵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죠. 어머님, 오늘도 찐빵 한 봉지 주세요. 이 맛에 제가 삽니다. 많이 가져가요. 우리 며느리 솜씨가 날로 좋아져서 나도 못 따라가. 한정숙은 건강을 말끔히 되찾아 가게 한편에서 옛날식 찐빵을 빚었습니다. 손님들만 보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 게 한정숙의 가장 큰 낙이었죠. 우리 며느리가 글쎄 나를 친엄마보다 더 살뜰히 챙긴다니까.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마침내 윤서는 미뤄두었던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바다 한 번 못 본 한정숙의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죠. 어머니, 바다 처음 보시는 거 맞죠? 어떠세요? 세상에 이렇게 넓은 게 다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보네. 다 너 덕분이다, 우리 딸. 한정숙은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윤서와 민재는 한정숙의 축복 속에 조용히 새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거창한 예식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단출하게 마음을 나누었죠. 윤서 씨, 이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윤서 씨 평생 지킬게요. 고마워요. 우리 셋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희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 어머니를 돕고 윤서와도 살가운 사이가 되었죠. 옳게, 아니 이젠 동생이지. 어머니 오늘 컨디션 좋으셔. 내가 모시고 산책 좀 다녀올게. 형님 늘 고마워요. 흩어졌던 식구들이 비로소 한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편 죗값을 다 치른 동현은 출소 후 작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지난날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멀리서나마 어머니의 안녕을 비는 것이 동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는 어머니와 윤서의 모습이 보였죠. 차마 문을 열고 들어설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정숙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이미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평온을 지키며 지난날의 아픔을 담담히 흘려보냈죠.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다. 그냥 다 지나간 일이지. 우리 며느라기 따뜻한 차나 한잔하자. 윤서는 보육원에서 외롭게 자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손길이 건넨 따뜻한 찐빵 한 입의 온기를 잊지 않았죠. 그래서 윤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매주 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많이 먹어. 모자라면 또 와도 돼. 그 나눔의 자리에는 갈 곳 없는 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윤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가 어린 자신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가게 한쪽 벽에는 사진 한 장이 정갈하게 걸렸습니다. 한정숙과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맞댄 사진이었죠. 그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박 영감을 비롯한 동네 노인들은 여전히 매일 가게에 모였습니다. 두 사람이 일군 따뜻한 보금자리의 한 식구가 되어 주었죠. 여기 오면 어찌나 마음이 푸근한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 갈 데가 여기뿐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있어서 이 가게가 더 북적이는 거지. 안 그래, 윤서야. 그럼요. 어르신들 안 계시면 저 진짜 서운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윤서와 한정숙은 각 구운 빵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었죠.
민재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를 민재 또한 마침내 되찾은 것이었죠. 결국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으로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윤서와 한정숙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20번의 전화를 외면당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떠밀리고 셀 수 없는 밤을 홀로 견뎌야 했던 한 며느리. 그리고 친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한 어머니. 세상은 흔히 핏줄을 가족이라 부르지만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라는 것을요. 누군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내밀어준 따뜻한 손길 하나가 훗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구하기도 합니다. 오래전 어린아이에게 찐빵 한 입을 쪄먹였던 그 마음이 수십 년을 돌아 그렇게 되돌아왔듯이 말이죠. 오늘도 묵묵히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